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0만 원이 든 지갑을 주었습니다. 새벽 4시 아무도 없는 골목. 당신에게는 2천만 원의 빚이 있고 5년째 새벽마다 폐지를 주어 하루 2만 원을 멉니다. 그 지갑 속 돈이면 빚의 절반을 당장 갚을 수 있습니다. 돌려줄 것인가, 가질 것인가?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70평생을 살아온 한 여자의 인생이 걸린 선택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날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에 리어카를 끄는 소리가 들립니다. 삐걱삐걱 낡은 바퀴가 아스팔트를 구를 때마다 내는 소리. 이 시간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뜻한 이불 속에 있지만 70줄의 박영숙 씨에게 새벽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영숙 씨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오랜 세월 폐지를 주우며 생긴 굳은 살과 상처들이 손등 위에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죠. 하지만 그 손은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편의점 뒤, 주택가 골목, 오피스텔 재활용 수거함. 영숙 씨는 이 동네 구석구석을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 혼잣말을 하며 영숙 씨는 리어카를 세웁니다. 아파트 단지 재활용 수거장. 목요일 새벽은 여기가 가장 먼저입니다. 주민들이 수요일 저녁에 버린 폐지들이 아직 수거차가 오기 전에 그대로 쌓여 있거든요. 골판지를 차곡차곡 리어카에 실으며 영숙 씨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별이 몇 개 보이는 밤하늘. 예전에는 이런 하늘 한번 올려다볼 여유도 없이 살았는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자꾸 하늘을 보게 됩니다. 여보, 지금쯤 편히 쉬고 계시려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5년. 그가 남기고 간 건 따뜻한 추억만이 아니었습니다. 2천만 원의 빚. 사업 실패로 은행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이었죠.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갔고 영숙 씨는 그때부터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영숙 씨가 번 돈은 약 1,400만 원.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 날씨가 좋고 몸이 성한 날은 더 벌 수 있었지만 겨울엔 손이 얼어 일을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800만 원은 이자로 나갔고 나머지로 겨우 원금을 조금씩 갚아 나갔습니다. 아직 남은 빚은 900만 원.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리어카가 반쯤 찼을 때쯤 영숙 씨는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편의점 뒷골목. 여기는 폐지보다는 빈 박스가 많이 나오는 곳이었죠. 박스는 깨끗하고 가벼워서 좋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리어카 바로 옆 땅바닥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 떨어진 지 얼마 안 됐는지 이슬도 묻지 않은 채 반질반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허리를 굽혀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열어보니 10,000원권 지폐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세상에. 지폐를 세어보니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카드 몇 장과 신분증, 그리고 명함 한 장. 대흥산업대표 김철수. 명함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가 또렷했습니다. 영숙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500만 원. 이 돈이면 남은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욕심을 조금만 더 내면 빚을 다 갚고도 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반, 이 골목엔 영숙 씨 혼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지갑을 리어카 위 가장 안전한 곳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움직이는데 머리는 계속 그 지갑을 생각했습니다. 주인도 얼마나 속상할까. 영숙 씨도 돈을 잃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2년 전 겨울 장바구니에서 지갑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집에 왔던 날. 그 안에 있던 15만 원.
한 달치 폐지 값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었죠.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는 리어카를 끌고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수거한 폐지를 계산하니 23,000원. 고물상 주인이 돈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일찍 끝나셨네요? 아직 6시도 안 됐는데. 응,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어. 영숙 씨는 리어카 위에 지갑을 꼭 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 10년째 살고 있는 이곳에 들어서자마자 영숙 씨는 지갑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해야지. 결심한 영숙 씨는 옛날 폴더폰을 꺼내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봤지만 여전히 통화 연결음만 계속됐습니다. 업무 시간 전이라 그런가. 영숙 씨는 명함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떨어진 공단 지역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영숙 씨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갑을 가방 깊숙이 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명함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대흥산업.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대표님이라면 부자시겠지?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500만 원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공단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공장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낡은 건물들. 영숙 씨는 명함의 주소를 따라 골목을 걸었습니다. 대흥산업은 생각보다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의 1층 전체를 쓰고 있었고 입구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몇몇 작업자들이 일하고 있었고 사무실 쪽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작업복 차림의 사내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김철수 대표님이신가요? 네, 제가 김철수입니다만. 영숙 씨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건넸습니다. 새벽에 이걸 주었습니다. 명함이 들어있길래. 김철수 대표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갑을 받아든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른 지갑을 열어 확인하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아, 아직 있네. 다 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는 게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할머니, 어디서 주우셨습니까? 편의점 뒷골목이요. 새벽에 폐지 주우러 다니다가 김 대표는 영숙 씨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게 저희 직원들 월급입니다. 15명 직원들 한 달치 월급이에요. 어제 은행에서 찾아서 오늘 나눠줘야 하는데 어젯밤에 편의점 들렀다가 잃어버린 걸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거의 미칠 뻔했어요. 영숙 씨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500만 원이 한 사람에게는 큰 돈이지만 15가족의 생계였던 겁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입니다. 잃어버리셨을 텐데 얼마나 놀라셨어요. 할머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 대표는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례를 해야죠. 이거라도. 아닙니다. 됐습니다. 영숙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할머니, 그러지 마시고. 주어서 돌려준 건데 무슨 사례를 받습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영숙 씨는 고개를 숙이고 공장 문을 나섰습니다. 김 대표가 뒤따라 나왔지만
영숙 씨는 돌아보지 않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영숙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잘한 걸까? 900만 원. 만약 그 지갑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조금 남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답답했던 무언가가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 씨는 평소처럼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빚 때문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은 지 5년. 하지만 오늘따라 라면 국물이 유난히 맛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 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문 밖에 선 사람은 오전에 만났던 김철수 대표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낮에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꼭 할머니를 찾아야 해서요. 무슨 사례금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젊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십니까? 영숙 씨는 남자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도 하고 처음 보는 듯도 했습니다. 30년 전 할머니께서 폐지 주우시다가 길바닥에서 울고 있던 14살짜리 애를 구해주신 거 기억하십니까? 영숙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순간 영숙 씨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겨울, 눈 내리던 그날 밤, 다리 밑에서 떨고 있던 한 소년. 30년 전, 영숙 씨의 기억 속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영숙 씨는 40이었습니다. 남편과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그럭저럭 먹고 살던 시절이었죠. 어느 겨울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강 다리 밑, 눈이 펑펑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그때 들었습니다. 낮게 흐느끼는 소리. 영숙 씨는 발걸음을 멈추고 다리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몸뚱이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14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애야, 거기서 뭐하니? 소년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더 웅크릴 뿐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다가가 소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러다 얼어 죽겠다. 일어나거라. 소년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영숙 씨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따뜻한 밥이라도 먹어야지. 소년은 따라왔습니다. 영숙 씨는 소년에게 뜨거운 국밥을 끓여주었고 남편의 옷을 꺼내 입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집은 어디고 왜 거기 있었니? 소년은 한참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이 없어요. 아버지가 술 드시고 때려서 도망쳤어요. 영숙 씨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생각이었니? 아무데도. 그냥 얼어 죽으려고. 14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날 밤 소년을 재웠습니다.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 씨 부부는 소년을 고아원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시설은 열악했지만 적어도 얼어 죽을 일은 없는 곳이었습니다. 소년을 보낼 때 영숙 씨는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 공부하는 데 쓰고. 힘들면 언제든 찾아와.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영숙 씨 부부가 석 달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소년은 영숙 씨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은혜 꼭 갚을게요.
꼭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소녀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영숙 씨도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으려 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고 실패했고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기억 나십니까? 젊은 남자, 아니, 이제는 중년이 된 그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그 애였구나. 네, 할머니. 저 박민수입니다. 그때 그 14살 민수예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30년 된 지갑. 그 안에는 바래진 5만 원권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50만 원 중에서 단 한 장만 남겨뒀어요. 나머지는 다 공부하는 데 썼고요. 이 한 장은 평생 간직하려고 남겨뒀습니다. 할머니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요. 김철수 대표가 거들었습니다. 민수가 저희 공장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생산팀장이에요. 이 친구가 오늘 아침에 제가 지갑 잃어버렸다고 난리칠 때 할머니 얘기를 듣고는 설마 하는 마음에 따라왔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30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구멍가게 하시던 그 동네를 찾아갔는데 재개발로 다 없어졌더라고요. 성함도 연락처도 몰라서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영숙 씨는 민수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거라. 뭘 이래. 당연한 일 했을 뿐인데. 아닙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진작 죽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살았고, 공부했고, 지금 아내도 만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김철수 대표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받아주십시오. 사례금입니다. 아니에요. 됐습니다. 할머니, 500만 원 돌려주신 건 저한테 5천만 원, 아니 5억 원의 가치입니다. 직원들 월급을 못 줬으면 공장 문 닫아야 했어요. 제발 받아주십시오. 하지만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어서 돌려준 건데 뭘 받습니까? 그냥 가보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희가 할머니를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똑똑똑.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 영숙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또 누가 왔단 말입니까? 문을 열자 50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빚쟁이였습니다. 박영숙 씨, 이번 달 이자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저, 다음 주에 드릴게요. 며칠만. 며칠? 작년에도 그랬고, 지난달에도 그랬잖아요. 이번엔 참을 수 없습니다. 내일까지 100만 원 안 들어오면 이 집 빼고 다 처분할 겁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 됩니다. 내일까지 100만 원. 아니면 끝입니다. 빚쟁이들이 돌아서려는 순간 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빚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당신은 누군데? 제가 할머니 빚을 갚아드리겠습니다. 얼마입니까? 빚쟁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900만 원에 이자까지 합쳐서 1100만 원입니다. 당신이 갚겠다고요? 네. 내일 아침까지 준비하겠습니다. 민수야. 영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 내가 왜? 할머니, 제가 할머니한테 받은 게 50만 원이었습니까? 목숨을 받았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철수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민수 혼자 부담될 테니 저도 절반 내겠습니다. 오늘 할머니가 500만 원 돌려주지 않았으면 저희 공장 망했을 겁니다. 빚쟁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준비하세요.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안 받습니다. 빚쟁이들이 떠나고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 씨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수가 영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받은 걸 이제야 조금 돌려드리는 겁니다. 30년 늦었지만요. 그날 밤 민수와 김철수 대표는 늦게까지 영숙 씨 곁에 있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그리고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새벽에 일어나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오늘은 빚을 갚는 날이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5년, 1825일,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폐지를 주었던 날들, 손이 얼고 허리가 아파도 쉬지 못했던 시간들, 모든 게 오늘 끝납니다. 오전 9시 민수와 김철수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각각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비됐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빚쟁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좁은 건물 2층, 낡은 간판이 걸린 곳이었습니다. 빚쟁이는 돈을 세었습니다. 1,100만 원. 한 푼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박영숙 씨, 이제 빚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 씨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민수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실감이 안 나서. 사무실을 나서는 영숙 씨의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5년 만에 짐을 내려놓은 발걸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점심 같이 드실까요? 민수의 제안에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끼리 먹어라. 나는 집에 가서 좀 쉬고 싶구나. 그럼 저녁에라도. 민수야. 영숙 씨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런데 이제 나 혼자 있고 싶구나. 5년 동안 못 쉬어봤거든. 조용히 좀 있고 싶어. 민수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대신 제 연락처 꼭 저장해 두세요. 뭐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영숙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영숙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때 지갑을 안 돌려줬으면 어땠을까? 만약 그 500만 원을 가졌다면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민수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30년 전 자신이 뿌린 선행이 돌아온다는 것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평온한 마음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영숙 씨는 웃었습니다. 잘했어, 영숙아. 그날 오후 영숙 씨는 처음으로 낮잠을 잤습니다. 5년 만의 낮잠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흘 후, 영숙 씨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빚은 없어졌지만 생활비는 벌어야 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나서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시간 좀 되세요? 왜? 무슨 일이니? 공장에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영숙 씨는 대응 산업으로 향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15명의 직원들, 김철수 대표, 그리고 민수. 김철수 대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500만 원 돌려주신 이야기, 민수를 30년 전에 구해주신 이야기.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한 여직원이 나섰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할머니가 지갑을 돌려주지 않으셨으면 저희 가족들 다 굶을 뻔했어요. 다른 직원도 말했습니다. 저도 막내딸 학원비 내야 하는데 못 낼 뻔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직원들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직원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한 사람당 10만 원씩 15명이면 150만 원입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뭘? 이런 걸? 할머니, 저희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거절하시면 저희가 섭섭해요. 영숙 씨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이 있습니다. 뭔데? 저희 공장에서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영숙 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내가 폐지나 줍는 할망구를 공장에서 뭘 시킨다고? 환경미화 담당입니다. 공장 청소하고 정리하고 화단도 가꾸고 힘든 일은 아니에요. 월급은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200만 원? 영숙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폐지값의 6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동정이 아닙니다. 저희 공장이 정말 필요해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시면 저희 직원들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할머니가 보여주셨으니까요. 영숙 씨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방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영숙 씨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영숙 씨는 대흥산업에 출근했습니다. 평생 폐지만 주워온 70살 할머니의 첫 출근이었습니다. 김철수 대표는 영숙 씨를 위해 작은 휴게실 옆에 사물함까지 마련해뒀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자리예요. 편하게 쓰세요. 영숙 씨는 새 작업복을 받아들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옷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입어보는 새 옷이었습니다. 첫날 영숙 씨는 공장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평생 폐지를 주우며 단련된 손이었습니다. 먼지 하나 놓치지 않고 닦아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같이 드세요. 영숙 씨는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5년 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는 식사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국 더 드실래요? 저기 반찬 더 있어요. 직원들의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영숙 씨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 씨는 단순히 청소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환한 미소로 인사했고 힘들어 보이는 직원이 있으면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니? 젊은 직원 한 명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저 사실 여기 그만두려고요. 대학 졸업하고 더 큰 회사 가야 하는데 여기 있으면 인생 낭비하는 것 같아서요. 영숙 씨는 그 직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큰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란다. 너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곳이 중요한 거지. 여기 사장님이 얼마나 직원들 생각하는지 아니? 지난달에 월급 주려고
밤새 은행 전화하시던 분이야.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자 공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더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가 보여준 정직함과 선함이 조금씩 전염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바닥에 떨어진 10,000원권을 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주머니에 넣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누가 돈 떨어뜨렸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금요일, 회사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흥산업 사장님 계십니까? 김철수 대표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가 선한 이웃 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시는 박영숙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영숙 할머니요? 네. 500만 원 든 지갑을 주어서 돌려주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영숙 씨는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인데 뭘. 하지만 민수가 설득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가 알려지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질 것 같아요. 해주세요. 영숙 씨는 마지못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역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70대 폐지 줍는 할머니 500만 원 지갑 주어 돌려줘. 30년 전 선행이 보답으로 돌아와. 기사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랐고 SNS로 확산됐습니다. 며칠 후부터 공장에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할머니를 돕고 싶습니다. 후원금을 전달하고 싶은데요. 김철수 대표와 영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 이제 빚도 없고 일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후원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5만 원. 작은 금액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한 달 후 모인 후원금은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영숙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나? 그날 밤 영숙 씨는 오랜만에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옛날 습관이었습니다. 고민이 있을 때면 걷곤 했었죠.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한 중년 여성을 봤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다가갔습니다. 아줌마, 무슨 일이세요? 여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얘기해봐요. 한참을 망설이던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빚만 남겼어요. 2천만 원.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고등학생 딸 둘 있는데 애들한테 미안하고 제가 죽어야 보험금이라도 나올 것 같아서. 영숙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줌마, 혹시 이름이 뭐예요? 정미선이요. 미선 씨, 나 좀 봐요. 영숙 씨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5년 전에 남편이 2천만 원 빚 남기고 세상 떠났을 때 나도 죽고 싶었어요. 근데 알아요? 살다 보니까 길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막막하겠지만 포기하지 마요. 딸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포기하면 애들은 어떡해요? 미선 씨가 흐느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요? 방법이 없어요. 영숙 씨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민수의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여기 전화해봐요.
우리 아는 분이 공장 하시는데 일자리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숙 씨는 잠시 멈췄다가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이 편의점 앞에서 만나요. 내가 도와줄게요.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민수와 김철수 대표를 불렀습니다. 제가 후원받은 돈 있잖아요. 그거 쓸 곳을 찾았어요. 어디에요, 할머니? 어제 만난 아줌마한테 주려고요. 그 사람 나랑 똑같이 남편이 빚 남기고 갔대요. 2천만 원. 고등학생 딸 둘 있는데 죽으려고 했어요. 민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 나도 받았으니까 나도 줘야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김철수 대표가 물었습니다. 300만 원으로는 2천만 원 빚을 갚기 어려운데요. 나도 알아요.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일자리 좀 부탁하려고요. 여기서 일할 수 있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할머니가 300만 원 주시면 저도 300만 원 보탤게요. 그리고 대표님도. 김철수 대표가 웃었습니다. 저도 300만 원 내겠습니다. 900만 원이면 빚의 절반 정도는 되겠네요. 나머지는 그분이 일하면서 천천히 갚을 수 있게 도와드리죠. 영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오전 10시 편의점 앞 정미선 씨가 나왔습니다. 어젯밤보다는 좀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이리 와봐요. 영숙 씨는 미선 씨를 대응산업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무실에는 민수와 김철수 대표, 그리고 몇몇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대표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미선 씨,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900만 원입니다. 빚의 절반이에요. 나머지는 여기서 일하시면서 천천히 갚으시면 됩니다. 미선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왜 이런 걸?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받았으니까요. 이제 미선 씨가 받을 차례예요. 그리고 나중에 미선 씨도 누군가를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미선 씨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으로 영숙 씨는 미선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같이 일하면서 힘내봐요. 그날부터 정미선 씨도 대응산업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대응산업은 조용히 유명해졌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일하는 공장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회사를 믿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철수 대표는 직원을 5명 더 뽑았습니다. 전부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혼한 싱글맘, 장애가 있는 청년,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중년 남성. 우리 공장은 누구든 환영합니다. 단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사람만요. 공장 입구에는 작은 액자가 걸렸습니다. 영숙 씨가 쓴 글귀였습니다. 선하게 사세요. 돌고 돌아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오후, 영숙 씨는 공장 화단에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이제 7시 된 영숙 씨였지만 표정은 한 해 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할머니께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민수의 옆에는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우진아, 인사드려. 남자아이가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우진이에요. 영숙 씨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진이구나. 넌 누구랑 왔니? 민수가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할머니.
얘한테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아빠를 구해주셨는지, 할머니가 얼마나 정직하고 선한 분인지. 우진이가 갑자기 영숙 씨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아빠 구해주지 않았으면 저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영숙 씨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으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우진아, 할머니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내 아빠가 훌륭한 사람이 된 건 내 아빠 노력이란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진이가 학교에서 작문 숙제를 했는데 할머니 이야기를 썼어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요. 선생님이 반 아이들 앞에서 읽어주셨대요. 그래, 우진이 참 기특하네. 우진이가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제가 쓴 장문이에요. 영숙 씨는 장문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박영숙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30년 전에 우리 아빠를 구해주셨습니다. 아빠가 14살 때 집에서 나와서 죽으려고 했을 때 할머니가 구해주셨대요.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아빠한테 돈도 주시고 밥도 주셨어요. 아빠는 그 돈으로 공부해서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계세요. 할머니는 말씀하셨대요. 선하게 살면 복이 돌아온다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는 선하게 사셨고 지금 행복하세요. 저도 할머니처럼 선하게 살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영숙 씨는 장문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 씨는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영숙 씨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미안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새벽 지갑을 주었을 때 만약 그 지갑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빚은 조금 빨리 갚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수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선행의 보답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정미선 씨를 돕지 못했을 겁니다. 우진이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따뜻한 마음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그게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1년 후, 대흥산업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작은 공장이었지만 이제는 30명의 직원이 일하는 중견 기업이 되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지역 주민들도 초대됐습니다. 그 중에는 정미선 씨의 두 딸도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딸들은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큰딸이 무대에 올라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1년 반 전에 죽으려고 했을 때 박영숙 할머니가 구해주셨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엄마를 잃었을 거예요. 저는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해요.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김철수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박영숙 할머니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정직과 선함이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나와주시겠어요? 영숙 씨는 손사래를 쳤지만 직원들의 박수에 떠밀려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머니,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영숙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71년을 살았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특히 남편이 세상 떠나고 빚만 남았을 때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돌이켜보니 제가 정직하게 살았던 순간들이, 선하게 행동했던 순간들이 결국 저를 살렸더라고요. 30년 전에 민수를 도와준 일, 지갑을 돌려준 일. 그게 다 돌고 돌아 저한테 돌아왔어요. 영숙 씨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힘들어도 정직하게 사세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선하게 사세요. 당장은 안 보이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제가 증거예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영숙 씨는 민수, 미선 씨, 우진이와 함께 공장 뒤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사진 찍어요. 우진이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영숙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70평생 중 가장 밝은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28일. 오늘 나는 깨달았다. 내가 세상에 준 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내가 줄 차례라는 것을. 선하게 살면 복이 온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나의 71년이 증명한다. 영숙 씨는 수첩을 덮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영숙 씨는 별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합니다. 깨끗이 청소하고 꽃을 가꾸고 직원들과 밥을 먹고 또 누군가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게 영숙 씨의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3년 후, 박영숙 씨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제목은 지갑을 주운 할머니. 인쇄는 전액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데 쓰였습니다. 대흥산업은 지역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선한 일터 만들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중소기업들도 이를 본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선 씨는 빚을 완전히 갚았고 이제는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씨의 아들 우진이는 할머니처럼 살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매달 용돈의 절반을 모아 어려운 친구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숙 할머니는 여전히 대흥산업에 출근합니다. 7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하고 밝고 선합니다. 할머니가 가꾼 공장 화단에는 사계절 꽃이 핍니다. 그 꽃들처럼 할머니가 뿌린 선함의 씨앗도 계속 피어나고 있습니다.